작년에 저는 GV 사회를 맡은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 통역에 함께 해주시는 이지선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이 영화를 작년에 보고 나서 빈곤사회연대가 빨리 영화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를 걸고 한 5년간 농성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작년 이맘때에도 광화문을 이제 더 넘어서 청와대 앞에서 한 달여간 농성을 진행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공약을 이행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가족 포기각성 뭐 이런 것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들을 입증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소득을 공유한다라고 보고 혹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가구원이 있다. 이것만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이런 현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한국의 빈곤층 한 하위 5% 내지는 7%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제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무수히 겪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는 논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소재로 또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무척 감사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했고, 어떻게 만들게 되셨을까?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아무튼 만나게 되어서 정말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영화를 어떻게 좀 기획하시게 됐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만나고 이걸 영화 안에서 좀 풀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일단 이 영화를 처음 기획하게 된 거는 우리나라에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었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이렇게 한 재판을 판단하고 이러면 좀 좌충우돌도 할 수 있고 좀 뭔가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겠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획을 했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재판 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 그러니까 재판이 많이 가면 3번까지도 가잖아요. 근데 1심에서는 유죄, 그리고 2심에서는 다시 무죄, 이런 식으로 판결이 계속 엇갈린 사건의 판결문들을 좀 운 좋게 구해서 이렇게 몇백 권 가까이를 읽어보게 됐었는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가장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제가 보통 재판 사건이나 이런 거를 영화나 이런 거에서 많이 보면 이를테면 밀실 살인 사건이라든지 뭔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는 사건들도 보면 이제 연쇄 살인마가 이런 사회적으로 되게 그런 자극적인 사건들이 많았는데, 막상 제가 접한 많은 판결문들은 되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건이 정말 많았어요. 거의 90% 가까이 될 정도로 대다수 사건을 차지하고 있었고, 약간 범죄에 너무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러한 사건과 가족 포기각서랄지 약간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건을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때 또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사건을 판결하고 심판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배심원들이 무죄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첫
무죄 사건이었는데 그게 그 전속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그 한 20, 정확하게 그 나이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대 아들, 20대나 30대 그 무직인 아들이 이제 엄마랑 단둘이 살면서 이제 돈을 안 벌고 엄마가 돈을 벌고 그러니까 항상 싸우고 그러다가 이제 집에 불이 났는데 이제 그거를 아들이 불을 질러서 엄마를 살해했다라고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마도 뭐 판사분들 제가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는 아마도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대부분 유죄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조력도 사실은 잘 못 받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리고 수사도 뭐 이렇게 막 성의기 열심히 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배심원들이 물론 만장일치는 아니었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도 저에게 좀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건을 다루게 됐습니다. 그 특정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관련이 있네요, 그러면은. 네. 전속 살인 사건은 네, 똑같이.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되게 좀 여러 장면들이 겹쳤었거든요. 방금 가난한 사람들이 더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더 많이 기소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밖에 반빈곤 도서관이라는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떠도는 이들의 범죄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는 출판된 책은 아니고 도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주소가 불상인 사람들 아니면 보증금이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소가 불분명하고 거주지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훨씬 더 자주 작은 사건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된다라는 보고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기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추가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추가 범죄가 발생했을 때 상습범이다, 누범이다라는 게 적용되기가 훨씬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가 없는 사람, 주거가 불안정한 사람,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가혹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그 보고서가 발간이 된 바가 있었거든요. 좀 이런 것들도 생각나고 그리고 그 가족관계 포기각서라는 게 현장에서 제가 뭐 수급 신청을 같이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정말 얄미운 거거든요. 보통 공무원분들은 아니 포기가 가능하면 그리고 관계를 해명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급여를 주겠다는데 그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방식으로 설명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노력의 영역이라기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는 가족의 관계나 아니면 완벽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남들에게 해명이 불가능한 아주 복잡한 자신의 울타리와 관계들을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 딸이 소라라는 그 역할을 맡았던 심달기 배우님, 최근 제가 보건교사 아는 영에서 잘 봤었는데 그 배우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세히 들어보면 싸우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애증의 마음들이 우리는 다 있죠. 가족이라는 관계가 언제나 화목하거나 아니면 언제나 적대적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완전히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문서는 화목하지 않아서 부양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단절을 선언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화목한 가족 관계 안에서는 마치 경제적 구조가 당연히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면도 있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순간 이 관계 안에서 본인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또 이런 일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좀 야속하고 얄밉다. 그래서 전혀 경제적인 지원이나 원조가 없는 상태거나 심지어는 정서적으로 불화하는 상태에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또 선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요구하는 제도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활동을 좀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뭐 상호구조의 일이라기보다 정상가족을 되게 정상시하고 이것으로부터 탈락한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는 과정이라고도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부양 의무자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 시골에 살고 계신데 그 아들이 하나 있는데 외삼촌이죠 저에게는. 근데 저보다 뭐 몇 살 터울밖에 안 나는 늦둥이 외삼촌인데 이분이 그 보물을 찾겠다고 이렇게 막 떠돌고 다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한테 용돈도 그러니까 뭐 전혀 이런 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외할머니께서 그 동사무소 거기 가서 이 그 기초생활수급 이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외삼촌하고는 연락은 하지만 돈도 못 벌고 이렇게 맨날 뭐 필리핀이든 어디든 이렇게 막 떠돌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외할머니 살아야 되는데 물론 저희 엄마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들 이렇게 경제 이런 게 잘 없는 상황이어서 뭐 그 부양의 의무자 기준을 얘기하니까 그 에피소드가 떠오르네요. 근데 시골이라서 그런지 거기는 외할머니가 엄청 막 싸우고 이래가지고 받았대요. 그냥 그 기준에 부합하진 않은데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싸워서 얻어내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그 아까 동사무소 장면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악성 민원인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받는데 사실 이 제도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틀렸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에 이제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런 걸로 선택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좀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을 때도 있고 그러기보다 뭐 이제 할머니에게 일어났었던 일처럼 사정을 보아하니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훨씬 더 우선되어야 되고 제도의 목표에 좀 걸맞는 일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직 폐지가 다 안 됐는데 끝까지 꼭 폐지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이 영화 아까 GV 많이 하셨는지 여쭤봤는데 보통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배심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는지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또 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여기 좀 모인 분들의 관심사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질문이나 아니면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그거에 앞서서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보통 질문하시려고 해도 한 번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저희 영화제가 지금 3일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집값을 올리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통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3일차에 있는 작품들은 조금 더 특별한 면모들이 있습니다. 그 집값이 올라가는 문제나 퇴거당하는 사람들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언더그라운드를 상영했는데 이건 이제 도시를 누가 움직이는가, 도시에 있는 우리의 노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에서 계속 밀려나고 삶이 지워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 또 마지막 폐막작으로 상영하는 것은 감염병의 무게라고 해서 대구 팬데믹 상황에서 일어난 장애인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나와서 상영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재난이 평등하지 않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주목하기 위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화들을 쭉 상영을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영화제라고 3일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영화인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활동가들 내지는 영상활동가 뭐 이렇게 이제 자기를 명명하는 분들 더 많이 있지 GV 중에서도 영화인이 초대된 것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인에게 꼭 궁금한 게 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이거 뭔가 감독님 만나면 이거 궁금하다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그 엔딩 크레딧에 사람이 되게 많은데 몇 명이나 알고 계세요? 엔딩 크레딧에 네, 사람이 정말 많죠. 네. 제가 그 아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촬영, 조명, 미술, 소품, 의상, 분장 그리고 그 팀원들까지는 알아요. 근데 후반 작업 이제 촬영을 다 끝내고 후반 작업에 가면은 이제 편집을 하고 CG를 만들고 음악을 하고 이러는데 음악까지는 이제 뭐 다 알고는 있는데 사실 이 그 크레딧 중에서 CG 작업하시는 분들은 CG 그 팀장님하고만 제가 소통을 하고 결과물만 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CG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제가 한 번도 뵌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사실 CG뿐만 아니고 조금씩 다 뵌 적도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레딧 올라갈 때 저분들은 누구지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그냥 사심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혹시 그 자문해주신 분들 중에 판사님들도 계시던데 네네네. 시나리오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나요? 네,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 김준경 그 문소리 배우가 이제 사람을 처벌하지, 그러니까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 준비하면서 한 판사님을 그 취재차 알게 됐고, 그분이 로스쿨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한 학기 동안 청강을 했어요. 그 청강하는 동안 그 강의 안에서 처음으로 그 로스쿨 학생들에게 그 첫 강의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보통 법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을 하기 쉽고, 많이 양보해도 최대한 이렇게 합리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지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그분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 의미를 이제 이 영화에 좀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그분은 심지어 뭐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에서 그 새로운 배심원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중에 5번째 계신 분이 그 실제 판사님입니다. 배심원으로 올라가셨던, 그냥 엑스트라로 잠깐 나와주셨던 거죠. 그분도 계시고, 그리고 문소리 배우가 이제 판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제 판사 세계를 좀 알고 이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성 판사 4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자주 어울리면서 이제 판사 세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네. 판사들과 어울린다니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어색합니다. 어렵고. 그래서 저도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재판은 몇 번 받아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문소리 배우를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목소리가 크잖아요. 또박또박하고. 근데 판사님들이 잘 안 그래요. 되게 조그맣게 얘기하고 웅얼웅얼거리거든요. 근데 저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하는 판사님들이 뭐랄까? 되게 이렇게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알려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 예, 또 재판 많이들 받아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현실성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시나리오 준비를 오랫동안 하신 것 같고 엄청 공을 많이 들이시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빈틈없는 이야기가 탄생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화 다들 되게 재밌게 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소감을 공유해 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 자원활동가께서 아까 그 떡볶이도 안 드시고 영화가 너무 재밌어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하나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거 관련해서 GV나 이런 걸 쭉 하셨을 것 같고 또 이게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까 이 영화를 만나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너무 진짜 얘기를 하고 싶다. 이 영화를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영화를 세상에 선보이고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평이나 아니면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던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인상적인 뭐 평이라든지 감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영화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많이 들은 평은 판사가 그 문소리가 진짜 판사 같다 해서 너무 무서웠다 뭐 이런 평이 있었고, 그리고 이 평범한 그 사람들이 뭔가를 해내는 그것에 감동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뭐 박형식이 너무 답답하다, 저런 인간 어디 가나 있는데, 뭐 어떤 분은 저런 인간 어디 가나 있어서 뜻은 알겠지만 여전히 짜증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감사하게도 어떤 분은 그런 답답한 사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뀐 분도 계시고, 대부분 그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이 소위 말하는 정의를 이뤄냈다라는 거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물론 그게 주된 거기도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도 조금 이렇게 반응을 받기를 원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관객이 별로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많이 안 된 영화라서 눈물이 나네요. 네, 거기까지는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되지 않았나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크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지나간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반빈곤 영화제에 초대돼서 저는 너무 뜻깊고 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영화제가 조그만 영화제잖아요. 그래서 상영료도 많이 못 드리는데 이렇게 상영료를 또 다시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좀 감사했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개봉하고 사실 한 일주일 뒤에 기생충이 개봉을 네, 2주 뒤에 기생충. 그 앞에 어벤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관객들이 지쳐서 악인전이나 좀 볼까 뭐 이 정도로 해서 악인전만 좀 되고, 다들 기생충을 기다리고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좀 그런 건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거나 조정되는 그런 건 없나요? 그거는 이제 그 투자자 배급사들의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그 전에 개봉 그 배급 뭐 너무 사소한 얘기 같은데 그 한 2월 달에 개봉하는 거였었어요. 2월 달에는 영화가 많이 없었고, 근데 아닙니다. 네, 너무 사소한 얘기. 그러니까 괜히 듣고 싶네요. 그죠? 아니, 이게 영화가 배급사 판단에서는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관객에 많이 들겠다고 생각해서 그 준성수기로 옮긴 거죠. 그렇게만 안 바꿨어도 조금 더 들릴 수 있지 않으실까, 관객이.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번에 영화 거의 다 처음 보신 거죠? 주변에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나요? 다들 고개가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건데, 그리고 좀 더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비곤 영화제를 꼭 해서 배심원들을 꼭 초대해야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나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화 상영해주신 반빈곤 영화제에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같이 또 반빈곤 영화제이니만큼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가 영화에 나온 것 같아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진에도 띄워져 있는 박형식 배우의 설정이 지금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계속 반려가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상황 설정으로 나오는데 이번 영화에서 방금 말씀해주신 그 부양 의무자 제도 철폐도 그렇고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인데 절차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인 박형식 배우를 그런 개인 회생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물로 설정하신 것도 그런 부양의무자뿐만 아니라 개인 회생의 어떤 절차의 문제점도 같이 한번 다루고 싶으셔서 그런 상황 설정을 하시는 건지 첫 번째로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나가는 이제 얘기로 그 배심원들끼리 싸울 때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피고인 가족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배심원들의 대화 사이에서 그런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그 배심원 중에 한 분이었던 분도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분께 또 어떤 차별적인 발언이 이어지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영화에서 한번 임대 아파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도 좀 다루고 싶으셨는지 궁금하고요. 말이 길었지만 그 두 가지를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사실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는 거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임대 아파트의 문제를 다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걸 A부터 Z까지 얘기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존속살인 사건 이거를 조사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가난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기사를 많이 접한 것 같아요. 예전에 아마 이거는 어떤 그 시사 주간지에서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들의 삶을 다뤘던 굉장히 긴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이제 임대 아파트 사는 분들의 현실에 대해서 좀 알게 됐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영화에서 담으려고는 했었죠. 해서 그게 좀 더 리얼하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다루려고 했었고 박형식이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니까 판사와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 대립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판사들은 엘리트고 부족함 없이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거에 좀 대비되는 위치로서 청년이고 가진 거 없고 근데 지금 망했는데 좀 계획 없이 막 회생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그렇게 구성을 그 제도의 문제까지만 이렇게 고민한 것 같진 않은데 자연스럽게 좀 그런 대비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이었던 것 같아서 들으면서 되게 좀 그러네요. 그 개인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진짜 절차가 복잡하고 특히 되게 과중한 채무 상태에 있는 분들은 그런 서류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이미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이제 수급 상담하고 막 이러다 보면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는데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다음에 작업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렇게 또 사심을 그래서 또 다른 이야기 있으시면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 사실 올 때 줄거리를 모르고 왔는데 너무 약간 눈물이 나가지고 되게 민망할 만큼 되게 좋은 영화였습니다. 일단 사실 저도 영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좀 처음이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고 자기의 어떤 이야기나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다양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영화라는 장르를 고르신 이유가
온지 먼저 궁금하고, 그럼 혹시 좋아하는 영화 감독님 있으신지 또 궁금하고, 약간 차기작으로 혹시 어떤 걸 고민하거나 약간 생각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좋아하는 감독 묻는 거는 제가 알기로 영화과에서 금기 질문인 것으로. 아 근데 뭐 처음이니까 예, 혹시 좋아하는 건 이 자리에서는 왠지 캔노치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네. 뭐 영화를 사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좋아하는 감독들이 이렇게 되게 특정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좋아한다 막 이렇게 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감독들이 너무 많아서. 네, 이 자리에서는 캔노치. 네. 취향까지 맞춰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다르된 형제 뭐 이런. 네. 그리고 영화를 첫 번째 질문이 영화를 왜 표현의 수단으로 영화를 선택하신, 그러니까 왜 활동가가 안 되고 영화를 하시냐 이런 질문인 건가요? 아니죠? 네.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보사에 있었어요. 학보사 하면서 이제 사회 문제에 관심도 많이 갖게 됐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적인 어떤 그렇게 아직도 이런 것이 모르겠어요.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잠깐만. 근데 뭐 사회운동하려고 영화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영화가 어떤 그런 표현 수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영화 자체를 좋아했었고, 영화를 해야지 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는 영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화를 놓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됐었는데, 그 영화 어떻게 하게 됐냐는 얘기는 까먹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저는 차기작이요. 차기작은 뭐 다행히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네, 그건 약간 미스테리 스릴러 형식이고 약간 뭐 이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요. 약간 이번 영화랑 좀 근데 약간 판사가 이제 풀어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웃을 무참하게 살해한 걸로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로 풀어졌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이야기인데 원작 소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색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지금 시나리오 단계라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무척 기대가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네, 나오면은 저희 영화제 혹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목하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질문하려고 손 드신 분이 계셨는데. 네. 저도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보다가 캐릭터성이 되게 뚜렷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태 봤던 영화 중에는 뭐 사건 진행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걸고 흔히 왜 저래? 하는 캐릭터가 보통 여자였는데 박형식이었던 점도 재밌었고, 또 뭐 윤경호 배우가 딱 발을 올리면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할 때 뭐 그 캐릭터가 신고 있는 양말이 발가락 양말이라든지 그런 디테일도 너무 재밌었고, 또 문소리 배우가 일을 하다가 딱 창을 닫는데 자기 아들 사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피고인의 딸을 보는 그런 디테일이 되게 재밌었는데, 혹시 영화를 만드시면서 특별히 신경 쓰신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별히 신경 쓴 장면, 사실 이게 데뷔작이라서
모든 장면을 신경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성도 너무 많이 듣고 거의 왕따가 되다시피 저를 싫어하기도 그러셨는데 저는 그냥 네 가장 신경 쓴 장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당탕탕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망치 맞고 그렇게 법정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뛰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기자들 막 달려오고 그 장면을 찍을 때가 저는 사실은 가장 재밌었고 그게 가장 잘 나오기를 바랬었고 그 장면을 되게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뭐 그 개인적 취향으로는 그랬었는데 영화 전체 만듦새에 있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사실은 배우들의 연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문소리 재판장도 그렇고 이 배심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 영화 찍기 한 달 전부터 약간 연극 연습처럼 배심원들은 영화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영화에서는 사전에 한두 번 미팅을 하고 그냥 현장에서 바로 촬영을 진행을 하는데 워낙 배우가 많고 이제 저도 저를 못 믿겠고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리허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배우들이 처음에는 좀 싫어했는데 왜냐면 연극도 아니고 영화를 왜 이렇게 막 계속 연습을 시키니까 싫어했었는데 본인들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본인들도 과거 예전에 연극했던 것들이 생각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즐겁게 리허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는 크게 제가 어떤 디렉팅이나 이런 게 없었어도 이미 그들끼리 합이 다 잘 맞아서 아마 캐릭터가 좀 이렇게 각자 이렇게 뚜렷하게 보일 수 있었단다면 그거는 아마 배우들의 그 합이 그들의 연습에 의해서 잘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는 명대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본 건데 작년에 보고 오늘 보고 이렇게 두 번째 본 건데 작년에 봤을 때는 뒤에서 되게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저도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오늘은 오히려 앞에서 되게 그랬어요. 예를 들어 그 피고인의 딸이 뭐 할머니 앞에서도 얘기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시발 왜 못해라고 외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훨씬 더 좀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고서 다시 보니까 이 캐릭터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더 이렇게 쏙쏙 잘 들리는 그런 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연기와 디테일이 되게 살아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 굉장히 예리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세 번째 꼭 다시 보면서 그 포인트들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감상을 또 나눠주거나 예. 네, 저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배심원들을 네이버나 그런 데 쳐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보통 사람들을 다룬 영화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홍보 문구로. 저는 이걸 보면서 좀 보통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너무 좀 클리셰적인 흔한 표현이기도 하고 납작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여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좀 더 잘 맞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거기서 좀 초반부에 되게 막 사람들 막 무시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도 다 끝나고 뭐 회장한테 전화를 받을 때 그렇게 납작 엎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던가 혹은 이제 아이가 있는 배심원이 이제 아이랑 통화를 하면서 막 그렇게 아이한테 미안하다고 계속 연신 사과하는 모습이나 그리고 젊은 여성 배심원을 보고 제일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되게 용기를 내서 나도 그 공공임대주택에 임대아파트에 살았다라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하지만 그 직후에 다른 배심원이 하는 폭언에 되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되게 단순히 보통 사람이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여리고 약한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여리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방금까지 그런 말을 들었지만 또 다시 으쌰으쌰 막 같이 뭔가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하는 또 그런 단단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보는 내내 그 보통 사람들의 뭐 기적 같은 영화 이 편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영화 배급하고 뭐
선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 잘 모르기는 하지만 혹시 감독님께서는 이런 그 영화 홍보 멘트나 선전 문구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혹은 본인이 이렇게 좀 셀렉을 하셨는데 좀 이렇게 뭐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영화를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뭐 근데 여린 사람도 보통 사람이니까요. 아닌가? 아무튼 일단 그 카페 문구는 일단 뭐 많은 관객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린 사람들의 재판하면 이제 여린 사람들만 와서 보통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인이라서 그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관여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나오나 보다 클리셰하죠. 클리셰한데 이제 뭐 어찌됐든 그분들도 뭐 그들 나름의 전략이 있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어떻게 뭐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보통 사람이라고 할 때 각자 갖고 있는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되게 영화를 되게 잘 봐주셨다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게 제가 다루려고 했었던 그 보통 사람들이 여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저도 약간 그런 속성이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막 강인하거나 뭐 이렇게 나서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좀 쭈뼛거리고 뭐 이런 기질의 사람이라서 저도 모르게 그런 캐릭터들을 제가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박형식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이제 박형식이 좀 답답하잖아요. 저는 근데 사실 답답한 줄 몰랐어요. 근데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해서 왜냐면 그 박형식 그 캐릭터를 전부 저로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감독이 되게 답답하다는 의미였죠. 근데 저는 제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걸로도 봤을 때 그냥 제가 그리는 그런 캐릭터나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심파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다 봤다는 7번 방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못 보겠어가지고 못 봤는데 처음 영화 홍보 문구를 봤을 때 아마 좀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그냥 이렇게 착한 이야기, 예쁜 이야기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좀 던지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사실 홍보 문구를 봤는데 뭔가 좀 더 좋은 표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비슷하게 저도 좀 느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러게요. 조금 더 멋진 말을 찾아서 저희가 좀 나서서 홍보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볼까요? 네. 네. 혹시 네, 저기 아까부터 손을 들어주셨는데 성민님. 네, 방빈곤 영화제에서 스텝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약간 예전에도 다른 전공 수업에서 우연히 이 영화의 일부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법인류학에 관한 수업이었어요. 거기서도 느꼈고 지금 영화를 다시 보면서도 12 Agreement? 12명의 배심원이라고 한국에서는 번역된 그 영화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특히 사건 전개의 구성 방식이 처음에 거기서도 12명 중 11명이 모두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라든가 편견 때문이라든가 뭐 각자의 이유로 유죄를 딱 일단 외치고 보는 와중에 한 사람만 그의 무죄를 밝혀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영화와 그 영화가 실제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실 때 어떤 구체적인 연관성을 갖고 영화를 만드셨던 건지, 만약 그렇다면은 그 영화와 이 영화가 그 영화와 비교해서 가질 수 있는 차별점은 어떤 것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배심원들 제도가 있고 그것을 영화화하겠다고 했을 때 저도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그 시드니 룸의 12명의 성난 사람들 그 영화가 떠올랐고 그 영화는 이전에도 봤었고 그래서 영화를 준비하면서 다시 보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평의를 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그 영화는 전체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평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평의를 평의라는 행위 자체가 서로 말로 싸우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제 느낌에는 약간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수결이나 뭔가 합리화, 편견과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민주주의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었던 반면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이 배심원들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민주주의나 이런 얘기보다는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이 약간 우리도 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저는 심판의 일이 어떤 엘리트나 배운 사람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영화에 좀 주제적으로는 그걸 담아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거를 조사하면서 국민참여재판도 많이 가보고 실제 경청을 많이 해봤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달랐어요. 사실은 그 피고인석에 앉아있거나 방청석에 그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있고 어떻게든 무죄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간절히 앉아있는데 사실은 그 법대 위에 이제 판사들하고 양쪽의 변호사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엘리트 출신들이잖아요. 한편으로 좀 나이브한 생각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보면서 저렇게 부유한 환경에서 공부 잘해서 판사된 사람들이 이 가난하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감정들을 품고 있는 이 삶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좀 어떤 반발심 아닌 반발심 같은 게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이런 시민들에게 이 판결권을 넘겨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런 맥락에서 좀 12명의 성난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참고 영화가 되긴 했지만 주제적으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 거제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그분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고 시청 앞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그때 가방에 유서를 넣어놓고 돌아가셨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는 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이제 자기는 이걸 가지고 살 수가 없다라는 호소에 대해서 아마 그냥 그 담당 공무원은 할머니 원래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어요라는 얘기를 돌려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이 법이 아니라 나를 봐달라라는 의미를 담아서 유서를 남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방금 이 영화에 대한 감독님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그때 그 유서가 무척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씀하시니까 그게 잠깐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국민참여재판, 그러니까
이 영화는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이렇게 영화를 진행하지만 실제 존속살인 사건이 최초의 재판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최초의 재판은 대구에서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 그 여동생이 아이가 있는데 뭐 많이 가난했었나 봐요. 그래서 분유값을 벌기 위해서 오빠가 강도를 한 거였어요. 그 강도라는 게 이제 단어가 강도니까 굉장히 세 보이는데 그 어떤 할머니의 지갑을 뺏기 위해서 이제 옷을 막 벗기고 신랑이 하는 과정에서 할머니를 그러니까 밀쳤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다치면서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뺏고 폭력을 행사했으니까 이제 제가 강도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이 청년이 자기도 놀라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고 그래서 경찰 왔을 때 이제 내가 그랬다라고 자수를 한 사건이었는데 이게 국민참여재판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냥 법리대로만 했으면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죄입니다. 강도라는 게. 그러니까 뭐 설령 집행유예로 나온다 할지라도 유죄가 나오는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에서 그 배심원들이 무죄를 판단했어요. 그거를 이제 다행히 판사가 따라줬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왜냐하면 판사들이 했으면 100% 유죄가 나오는 사건이니까 그 사건도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법리라는 건 결국에 그 사람에 의해서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노적상들도 항상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법을 뭔가 어기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법이 정한 테두리라는 그것이 임의로 만들어지고 이것과 다른 방식이다라는 것 때문에 불법이라고 딱 이름이 붙는데 이제 불법 사람 없다, 생존의 불법이 어딨냐 뭐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좀 싸우는 모습들도 생각이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또 이렇게 감상을 네, 지금 한두 분 정도만 이야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고 저도 가석 구성원 중에 이제 빈곤이나 가난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거나 시도를 한 분이 계셔서 더 이제 이입을 해서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고요. GV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해졌는데 혹시 감독님께서 이제 배심원들이나 앞으로의 감독님 인생에서 창작 활동을 할 때 가장 이제 고민되게 생각하시는 지점이나 영화에 대한 철학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청소 노동자분 박선영 배우님 이 결국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수호신이었는지가 너무 영화 보면서 궁금해서 네,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두 번, 청소노동자 그분은 저는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이유는 뭐 그렇게 영화에서 느껴지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청소 노동자분들이 건물 안에서 청소를 하는데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정의의 여신도 그게 안 보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입을 해서 청소 노동자가 정의의 여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에피소드를 다룬 거는 사실은 저도 남들처럼 이렇게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굳이 아는 체를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제 와이프가 그 건물에서 경비원분들이나 청소 노동자분들에게 그러니까 인사하는 걸 봤어요. 왜냐면 항상 보는 분들이니까 늘 청소를 하고 항상 보는 분들이니까 자기 직장에 거기서 인사하는 걸 보고 제가 약간 반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분명히 거기에 존재하시고 항상 사실은 얼굴도 알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 얼굴은 알지만 그냥 모른 체 한다고 해야 되나? 굳이 인사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그래 왔다가 와이프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고 저도 그때부터 제가 작업하던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 청소 노동자분을 보면은 왜냐면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시고 항상 얼굴을 마주치면서 얼굴을 아니까 그래서 저도 인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도 좀 많이 처음엔 당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사를 막상 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인사를 자꾸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 관계가 됐는데 그때가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을 당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의의 여신으로 할 생각을 했었고, 영화에 대한 철학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는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재밌어야 된다가 목표고요. 근데 재미만 있고 남는 게 없으면 사실은 저는 그럼 영화 하는 게 막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진 않아요. 좀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나 풍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어떤 시선을 담아낼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의미와 재미를 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영화를 항상 찍고 싶긴 합니다. 네. 저는 사실 박형식 배우가 정의의 여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에 사진에 눈을 감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여러 명이네요. 여러 명이. 법은 그렇게 지켜지는 거죠. 혹시 또 하실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네. 그러면은 없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아쉽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좋은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저도 좀 영화 보면서 생각 못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관객분들이 되게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많이 배우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화 보고 감독님 만나서 좀 대담을 하면서 원래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영화 생각하게 되셨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소재를 선택하셨을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 저희가 개막식 때 그 축사 인사를 받아서 상영을 했었는데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이 축사를 보내줬었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가 세상을 바꾸지는 않지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대담을 나누면서 그 이야기가 다시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가 무언가를 해낸다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화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만들고 또 그 영화를 어떻게 또 사람들이 보는가 이것에 좀 달려있는 몫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감독님 오늘 자리에 대한 좀 이야기 듣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약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굉장히 기뻤고요.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관객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한 번도 그런 자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재밌고 더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영화의 최고의 미덕은 재밌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앞으로 더 많은 분들 볼 수 있게 이야기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 감독님 차기작도 진짜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후에 또 홍성환 감독님 활동에 대해서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G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